2년 전에 제가 이 위원장을 맡게 되기 한 3개월 전에 사실은 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내정이 되고 발족하기까지 한 2, 3개월이 여유가 있었는데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해낸 슬로건이 공원 같은 나라, 정원 같은 도시였습니다. 왜 이런 것을 제정했을까 하는 것은 그 배경이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굉장히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이 성장 제일주의로 매진했는데 그 후과가 참으로 컸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인 사회 문화적인 격차, 갈등이 일어났고 소외감, 박탈감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상이 도시건축과 관계가 없나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시건축 환경에 1차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도 도시건축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도 도시건축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념적 기반에서 제가 제안한 것이 녹지민주주의입니다. 그린 데모크라시.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거 사전에도 없습니다. 녹색 민주주의는 있는데요. 제가 이 녹지민주주의라고 바꿨습니다. 녹색 민주주의라고 그냥 써도 되는데 녹색 민주주의로 이제 제가 7기 국권위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제 지인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 새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 녹색이라는 게 왜 좌파의 언어인지 난 도저히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1989년에 독일의 녹색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생명을 당명으로 하는 최초의 이 정당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성장 제일주의로 가고 있는 사회를 바꾸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개념으로 녹지민주주의가 어떻겠는가 생각해서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 공중이 모두 고르게 녹지 향유권을 갖는 그러한 민주주의 나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전국 도시와 마을 공동체의 생태환경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제1목표로 삼았습니다. 교정하는 기능과 효율 중심으로만 치달아왔던 도시와 건축 환경을 교정하는 과정입니다. 녹지민주 사회는 이 시민들의 참여와 전문가의 연구 그리고 공동체의 수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도시건축에 관한 논의를 하면은 늘 서울 중심 또는 이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그러지 않고 지방이 중심적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녹지민주주의는 열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다 보니까 앞서 사회 보는 문선욱 선생이 저를 자세하게 소개를 했던데 관산학을 다 하면서 어디에를 가든 총장으로 가든 부시장으로 가든 아니면 기업체로 가든 기업체 사장으로 가든 저는 늘 파르테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르테논의 페디먼트에는 목표입니다. 제가 지향하는 목표, 지향하는 가치를 쓰고 그것은 다시 그 기둥들을 주된 사업에 의해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인터뷰할 때 이 기자들이 물어온 질문들을 제가 그냥 좀 썼습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나라, 정원 같은 도시는 무엇으로 달성될 것인가? 이것을 우선 대통령 직속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직속위원회는요 건축계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일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학회나 협회에서 제기되어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국토부나 해당 정부 부처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거지. 이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이 국정이 지향하는 것을 도시건축 측면에서 솔루션을 내놓는 정책을 내놓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당면한 국가적 목표가 어떤 것일까 도시건축 측면에서 그래서 제1과제로는 국가 상징공간 구축하는 것 그 여기에는 뭐 용산 국가공원 조성하는 것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전국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울 중심으로만 하지 않는다. 이 지역별로 전국에 국가도시공원을 계획하는 일. 두 번째는 ESG 플러스 아트. 뭐 본래 ESG 플러스 A라고 했는데 이 아트라고 썼네요. 아트이기도 하고 아키텍처이기도 합니다. 기반에 기후변화 대응 도시건축을 선도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과제는 ICT 융복합형 K도시 K건축. 우리나라는 뭐 말할 나위 없이 세계 최고의 IT 강국입니다. 이것의 테스트 베드는 말할 나위 없이 도시입니다. 도시가 뭐 지금은 AI를 논의하고 있지만 AI의 총 집결체가 이 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 건축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갈 것인가. 그리고 K도시 K건축의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수출 전략을 세우는 일. 네 번째가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데 국가 도시 건축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칼럼에는 이것을 저희는 중핵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책 과제는 이 밑에 포디엄에 열거된 20개 가까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지금 사실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한 20권의 보고서가 지금 오늘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책자로 다 이제 만들어 나왔는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도시건축의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 계신데 사실은 제가 좀 말씀 듣고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국가상징공간 구축, 국가도시공원 계획입니다. 국가상징공간 이건 뭐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조성한 적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상징 공간을 정의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구조화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나라의 품격을 드러내는 것이 이 국가 상징 공간에서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민 중심으로 해야 되고 이 개방성을 지향하고 미래 지향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 사회주의 국가나 이 제국주의 양식이나 이런 데서는 국가 상징을 매우 권위주의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념 대립, 물적 시설 중심으로만 사고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국가 상징 공간은 뭐 다종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광역 인프라형이 우선 떠올려지죠. 대부분 도시가
철도역, 공항, 항만, 특히 철도 하uptbahnhof 이저 철도역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 상징 공간으로 되는데 이런 광역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국가 상징 공간을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역사문화 관광 공간, 역사문화 관광 교육 활동의 거점, 국가 정체성 국민의 기억 속의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과 연관 있는 공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까지 국가 상징 공간은 광화문, 그 세종로는 뭐 오랫동안 국가 상징 공간이었죠. 뭐 정도 634년이 되는 도시인데 이 서울이 그동안 뭐 광화문, 세종로 길은 역사문화 공간이었죠. 뭐 이런 것 중심으로 사고할 수도 있고 공원 녹지형으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원 녹지, 하천, 대규모 묘역, 이건 뭐 현충원 같은 것이 이제 국가 상징 공간입니다. 국가 상징 공간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고요. 산업 클러스터형은 이거는 앞서 얘기한 것은 대개 과거인데 산업 클러스터형은 좀 현재 내지는 미래형인데 국가를 대표하는 산업이나 기술이 집약되고 집적된 곳 이런 곳이 또 국가 상징 공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국가 상징 공간이 있으면 그건 이제 거점 공간이죠. 그 공간이 있으면은 그 공간과 공간을 잇는 것은 거리죠. 국가 상징 거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이거는 그 거리를 걸으면서 그 공간과 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 사물들 이건 뭐 기표에 관한 것이죠. 뭐 기호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것을 통해서 국가라는 추상적 조직을 떠올리는 것. 이거는 집단 무의식.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떤 조건에 어떤 기물, 사물, 색채,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이거는 한국, 국가, 경우에 따라서는 나임, 우리임, 한국인임, 어떤 자아동일성 이런 것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 이러한 것을 상징 거리에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떠냐?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국민적인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과제가 ESG 기반 기후변화 대응 도시건축 선도입니다. 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 기후 변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국권에는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는 뭐 도시를 관리해 본 사람들은 참 이거 골치 아픈 거죠. 도시 홍수, 폭염, 도시 열섬, 가뭄, 특히 홍수 같은 재난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 시장님이 나와서 절대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고선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일어납니다. 이게 또 같은 지역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건 사전 예방이겠지만 이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적응이고 그것도 안 된다면 이제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도시의 도로, 광장, 녹지 등 도시 시설의 구조 개선을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목조건축 대중화, 목조도시 활성화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대의 화두입니다. 뭐 20세기는 사실 콘크리트라는 것, 콘크리트 미학을 베를라헤가 이야기하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콘크리트 건물이 범람했습니다. 근데 사실 콘크리트는 365일 24시간
CO2를 발생하고 또 수명을 다했을 때 쉽게 자연으로 되돌릴 수 없는 소재여서 오늘날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목조 건축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대세가 되고 있고 저는 이게 지금 목조 건축의 선진국은 미국, 일본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국가들 또는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인데 프랑스가 공공건축의 50%는 목조 건축으로 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선언을 했는데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5% 10% 하기도 이제 쉽지 않은 것인데 50%를 절반 이상을 이제는 목조 건축으로 공공건축은 목조 건축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뭐 목조에 대한 것은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목조 건축을 얘기하면 일반 대중은 뭐 대번 한 10가지 정도의 우려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내화 그다음에 그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것, 또 이 고층화 가능한 것 하냐, 목조 건축 인력이 양성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를 질문하는데 목조 전문 집단 양성은 이건 굉장히 시급한 과제이고요. 대학의 건축 커리큘럼에 목조 건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가 있지를 않으니까 전문 인력이 양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여러 가지 이 프로퍼티에 대한 것, 그 내화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과제가 ICT 융복합형 K도시 K건축 사업 모델 개발 및 수출입니다. 기자가 또 질문을 해오기를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전쟁 끝나면 또 지난번에 있었던 터키 지진 이런 등등으로 우리 건설이 해외 진출할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K도시 K건축 사업 모델 개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정책 개발하고 발굴하고 그러는 것에 그 일부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것에 대응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변화, 인구는 구조가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점점 축소되고 있고 그다음에 재난은 계속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동형 모듈러 시스템을 개발한다라는 게 모듈러 시스템은 장점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으로 이제 완전히 제품화된 건축이 되겠죠. 그래서 품질 확보를 위한 관리 기준, 프로세스 개발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해외 수출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모듈러 건축 공법의 가치화 장치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더 잘 아시니까 설명드릴 건 없고요. 저희가 용인시의 그 영덕의 맨 처음에는 13층 모듈러 주택을 만들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저희가 이 세미나를 하고 또 했던 적이 있고 지금 전국에 몇 군데 이 모듈러 이 빌딩이 좀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25층, 32층의 모듈러 주택이 만들어지고 있고 영국은 심지어는 44층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 건축 과정에서 환경 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은 이제 이 제작하는 그 사이트에서 실어와 가지고 조립하는 인필 방식으로 이 조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현장 환경을 좋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하고 산업재해가 많이 줄어든다. 빌딩을 짓자면 이 고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대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것은 한결 중대 재해를 저감시킬 수 있다. 또 산업화된 공법으로 건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어느 기자가 UAM 그리고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는 IT 강국인데 세계를 선도할 K 건축, K 도시를 구현하는 어떤 계획이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IT 최강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 산업의 현대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하고 어떤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하고 조달청 및 LH공사의 스마트 건설 기술 발주를 통한 스마트 기술을 확산하는 문제 등을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스마트 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휴대폰은 우리가 세계 1위가 아닐까요? 미국과 일본보다 더 보유율이 높습니다. 134%. 미국, 일본이 110 정도인데 110% 정도인데 우리가 아마 세계 일본 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보통신기구의 혁신으로 스마트 건축 시대를 도래하게 되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K 건축 세계화 기반을 마련하고 K 건축 플랫폼을 구축하고 테스트베드 단지를 구축하는 일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한옥을 또 하는 위원이 한 분 계신데 한옥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한 대부분의 남성들은 40대 후반이 되면은 한옥에 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옥에서 품위 있게 살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러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모님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모님들이 반대하는 것은 한옥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이죠. 우리가 사계절이 혹독한데 이것을 한옥에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사실 우리가 한옥이 생태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건축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아파트먼트에 살고 있는데 한옥으로 이사를 가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재도구 이런 것들의 절반을 버려야 합니다. 사실 지나치게 많이 우리가 가구와 가재도구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이 한옥에 어떻게 첨단 기술이 암장되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국 전통이 어떻게 이 스마트 기술로 재탄생할 수 있을까? 아까 용산국가공원 얘기를 할 때도 센트럴파크하고 얘기를 했는데 센트럴파크요. 거기에 숲 속에서 범죄가 꽤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때는 통행 금지 시간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거기가요. 그래서 사실 이 국가공원이 만들어지면 참 꿈의 공원인데 그게
뜻밖의 나쁜 일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스마트 AI 강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oT로 범죄 없는 용산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그것으로 한옥을 그 반대하던 사모님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마트 한옥으로 K-팝, K-푸드, K-뷰티를 잇는 K-건축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또 이 한옥에 국한되지 않고 K-스트리트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저 미국의 버지니아에 그 한국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다듬어서 K-건축, K-스트리트, K-도시를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과제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고령 사회 대응하는 국가 도시 건축 계획입니다. 어느 기자가 또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수도권 집중, 저출생, 인구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지방 소도시들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국가적 아젠다 아닙니까? 참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권위에서는 뭘 하냐,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국내 도시화율이 약 93%입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91%로 나오기도 하고 93%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게 또 역시 미국하고 일본보다 도시화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도시화된 나라입니다. 뭐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이미 도시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 저 멀리 면, 리, 동 뭐 이런 데가 이제 소멸되고 있는 거죠. 모두가 도시로 가서. 그럼 이 도시를 스마트 축소 도시, 스마트로 압축되는 도시로 전략을 세워가지고 읍단위 중심으로 면과 동과 리의 인구를 흡수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폐가가 13만 5천, 폐가는 4천, 폐교가 4천, 폐가가 13만 개가 넘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이것을 양질의 고밀도 도시화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 압축 도시를 하면은 행정 서비스, 에너지 등도 압축화되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면, 리 지역의 재활용 용도를 개발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환경 생태 복원 사업을 그 폐마을, 폐면, 동, 리에서 할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농업, 관광을 그 공간에서 한다든가 도시민 휴양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 심각합니다. 빈집, 공가, 폐교, 유휴 공간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절벽으로 전국에 4,000개소 폐교가, 이게 조금 한 2년 전 통계예요. 지금 훨씬 넘었을 겁니다. 한 5,000개는 될 것 같아요. 전국에 4,000개소의 폐교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건 뭐 지금 사진 3개 넣습니다만, 저희가 또 전주 지역의 그 삼례 마을에 저희가 가서 또 거기서
컨퍼런스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학교를 이렇게 이제 바꾸어 나간 사례들을 저희들이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 생활 거점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 폐교를 평생 교육 공간으로 또는 돌봄 복지 공간으로 이거 의료 공간으로 만든 사례도 있어요. 그 저 의사들이 뭐 치과, 내과 이게 다 들어와가지고 또 하게 된 데도 있고요. 소득 창출의 생산 공간, 문화예술 공간, 뭐 목공소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숙박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또 활기를 찾고 재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 위원께서는 대학과 함께하는 구도심 활성화를 정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일부 기능을 구도심으로 이전함으로써 도시도 재생되고 활성화되고 대학도 활성화된다. 그 대학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뭐 평생 교육원도 있고 신문사 방송국도 있고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뭐 공연장, 뭐 기숙사가 대학 캠퍼스 안에 있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죠. 도심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생 교육, 문화예술 활동, 복지의료시설 뭐 이런 것이 거점으로 대학의 기능이 도심으로 구도심으로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위에 미국 대학 이건 다 명문 대학인데 미국 대학의 사례를 지금 했는데 이 대학들이 도시와 함께 이 상생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구도심의 생활 인구를 확보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입니다. 매년 5,000동이 공공건축물이 이게 2016년 이게 통계가 안 나와요. 통계가 잘 안 나와서 2016년이면 이건 뭐 한참 전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얼마나 많이 짓고 있겠습니까? 공공건축이요. 그런데 그 공공건축이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래서 그 공공건축의 기능에 따라서 또 도시 그 마을 그 지역의 정체성에 맞추어서 개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도시의 경제, 도시의 사회적 관계, 품격, 상징성 등에도 깊이 연결되어 있고 지역형 공공건축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연구하는 위원이 계십니다. 이건 마지막인데요. 세대 간의 친화도시 만들기인데 이건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로 알게 모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뭐랄까 가족 가치의 해체랄까요? 우리나라처럼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아이 이렇게 이게 서로 간에 모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함께 보는 TV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함께 하는 스포츠도 없습니다. 함께 하는 공원도 없습니다. 함께 부르는 노래도 없습니다. 전혀 오가지 않고요. 또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해체가 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데 이게 참 큰일이다 이거죠. 사실 제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가 수교가 된 게 지금 오래된데 그 해에 중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밤에 도착해갖고 북경에 호텔을 잡고 그냥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이렇게 열었더니 그 마침 광장 앞에 있었던 호텔이었는데 광장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함께 태극권을 하는데
그거 보니까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아이까지 뭐 손자 손녀 아이까지 함께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전혀 함께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뭐 전혀 함께. 그래서 뭐 그런 게 문제인데 이 도시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 이 건축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 하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것을 또 연구하는 위원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두서없이 지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